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4절 중개 대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시험에 과거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걸 소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인데 모든 의제부동산 중개대상물이다. X입니다. 의제부동산 중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토지는 필지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거래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따라서 같은 동에는 하나의 똑같은 지번이 두 개는 없죠. 뭐 예를 들면 여기는 1동, 2동 이런 건 없죠. 1동, 2동 있는 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양 1동, 안양 2동. 옛날에 그 우리 협회 본점이 있는데 보면 뭐 봉천 1동, 본천 8동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냐고요. 1동, 2동 있어요? 있어도 그 1동, 2동, 3동 다 합해서 1번지는 하나밖에 없죠. 예, 법정동에 그 지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법정동은 우리 주소 같은 거 적을 때는 법정동을 적는데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아마 동이 인구가 3만 명입니까? 얼마 이상 돼야 돼? 3만 명? 4만 명인가? 3만 명? 한 동이 한 3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삼본 같은 데는 삼본 신도시가 전부 다 법정동은 삼본동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행정동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3만 명이 넘으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행정동은. 또 여러 개의 법정동이 또 하나의 행정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또 법정동 여러 개 합해가지고 하나의 행정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단 용익물권 설정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임대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니까. 그러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중개상물이라는 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재산은 팔 수 없으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외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 재산 중에서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매매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은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니다. 매매하더라도 국유재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중개상물 될 수 없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 토지에 채굴되지 아니한 강물, 미채굴 강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미채굴 강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다. 즉 개인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게는 개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될 수 없다. 광업법 제2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32회 때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중개상물 아니다.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이 금전채권 예를 들어서 빚을 3억인데 2억을 탕감시켜주고 1억만 받기로 소개를 하고 소개비를 10% 받았어요. 2억 탕감해주는 대신에 2천만 원 받아먹었다. 만약 이게 중개상물이면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잖아요. 처벌 안 받는다. 중개상물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상물 아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이다. X.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상물 이다. O. 지목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죠. 전답, 가수원, 양어장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단 개인 토지라는 전제하에 국유지는 안 되겠죠. 개인 땅이면 된다. 그래서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되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 다 중개상물이라고요.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부동산, 토지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지목이 양의장이든 전이든 답이든 상관없다. 개인 땅이면 거래 가능하다. 이 개인 땅이다, 국가 땅이다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게 관점이 아니고 지금 지목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의장이라도 중개상물 된다. 목장용지라도 되고요. 지금 뭐 김기현 후보도 목장하려고 지금 울산에 땅 사는데 KTX가 그 옆으로 지나가서 뭐 땅이 몇 배 올랐니 어쩌니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말하고 하던데요. 그런 거 지목이 뭐 목장용지든 양의장이든 지목은 그게 목장용지로 되어 있대요. 지목. 지적법상 지목은. 값어치 없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지목이 뭐든지 간에 또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땅은 어느 날 천지개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금단 신도시가 보면 거기 산, 제가 얼마 전까지 몇 달 전에 그 산에 올라가고 이랬던 게 그게 다 밀어버리고 산을 완전히 통째로 다 깔아뭉개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뭐 상가 이런 거 지으니까 그게 옛날에는 지목이 뭐겠어요? 지목이 임야였겠죠. 임야고 완전히 그 개발 못하는 땅이었는데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냥 바꿔버리면 완전히 상업지역이 돼버리니까 진짜 완전 상점백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재산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청와대 땅, 청와대 부지, 남대문 이런 거 행정재산입니다.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거 이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위험성만 있을 뿐이지 가압류 된 것도 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X. 허가구역도 중개사물이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이다.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이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 다 중개사물이다. 무허가 건물 중개사물이다.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다. 자, 건축물은 일동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원래는 일동의 일부는 매매가 안 됩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근데 다 이거 지금 우리 건물 요것도 다 집합 건물, 즉 구분 소유가 인정돼 가지고 지금은 아마 요것만도 4층만 팔 수도 있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여러분들 등기사항 정리에서 떼보면 아니까 그 한 동의 일부도 가능하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 된다. 이 건축물이 되려면 민법상 건축물이 된다. 민법상 건축물은 지붕, 벽, 기둥이 다 있어야 된다.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됩니다.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도 형사사건 판례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 사물인 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분양권은 중개상물입니다. 분양권. 근데 시험에 입주권 시험에 나와가지고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라는 취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인데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예요. 옛날 거 멸실되고 옛날 101호, 101동 101호 가지고 있다가 새로 몇 동 몇 호 받는지 정해주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현금 보상 대신에 대토권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 대토권을 어떻게 주냐면 그 원래 원주민들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여기 필지 쪼개가지고 이 중에 추천 가지고 정한다고 어디 나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 됩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권리금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금전채권 소개해도 된다. 금전채권 양도해도 되죠. 예를 들면 돈 받으려고 하다 받다 못 받으면 어디다 양도하면 돼요. 그 신용 고려 신용 정보 뭐 주식회사인가 이런 데 있더라고요. 채권 양도 주식회사에 양도해버린다고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면 한 20-30% 받나 보더라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자, 기출문제. 이거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미래의 건축물이 뭡니까? 분양권. 지금 뭐 아직 13층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래 가능하잖아요. 지금 2층에 이게 지금 분양권 가능하죠. 아직 건물이 없다고 형체가 없는데 가능해요. 미래의 건축물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대표적인 게 2번 두 번째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대토권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상물 됩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그 미래의 건축물 분양권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라는 말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입니다. 피분양자, 분양당한 사람 똑같습니다. 피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분양자는 분양하는 회사,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자고요.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저는 어릴 때 수분양자 이런 게 나오길래 여러 사람이 분양받았나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했는데 받을 숫자더라고요.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정해져 있으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렵죠. 지금 법조문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이게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개업공개사가 이동식 세차장 그 주유소에 세차해주는 기계에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 받아먹은 사건에 대해서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 판례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77페이지 우리 기본서 위에서 5번째 줄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에도 보면 명인망법이 있는데 명인망법이라는 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중개상물에도 해당됩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농작물, 무, 배추, 밭대기로 중개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상물 아닙니다. 원래 이것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근데 행정심판 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해. 개업공개사가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 암기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이다. 미분리 가실, 나무에 사과 열려가 있는 거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아무나 중개도 돼.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거는.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중개상물 아니다. 동산입니다. 부동산만 중개상물이죠. 중개상물 아니다. 자,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 집단 중개상물이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 중개상물 아니다. 동산질권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8개 물권 중에서 질권은 제외죠. 동산, 권리질권이니까 중개상물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질권은. 이게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영업상 노하우가 영업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다 권리금입니다. 20톤 미만이든 20톤 이상이든 중개상물 아니다.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 주고 돈 받아도 공유계사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임목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 중개하는 게 없으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죠.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저당권에 객체될 수 없고요. 임목 등기하려면 수종,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일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안 됩니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토지등기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세 개만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임목도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등기를 하면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보세요. 지금 10년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17회 때 나왔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우리 마찬가지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요. 대장부터. 마찬가지 이것도 임목 등록원부부터 먼저 만듭니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17회. 별로 안 중요해요. 17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해버리면 이게 소위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하면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30일에 나온 거는 그냥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다. 그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다.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0일에 출제됐습니다. 이런 것 공유수면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공유수민이라는 거 바다잖아요. 바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개인 땅 되는 거 아니죠? 그 매립 면허 받아가지고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개인 땅 됐으니까 중개상물이다. 사도, 개인도로 집 지으실 때 사도 도로 좀 안 내줬어요. 때지.
사도, 그건 사도죠. 개인도로죠. 그는 사도. 개인도로 이런 건 중개상물 된다고.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구역 다 중개상물 해당된다. 행위제한만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 전세권, 환매권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제부동산인데 어제부동산이지만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어업권 이런 거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는데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6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 불가능한 거 행정재산, 무주, 주인 없는 토지, 국가 거다, 공도,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사건 소멸된 포락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세모, 삼각형 해놓은 이유는 이건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일반재산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세액에 중개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된다. 옛날 잡종재산입니다. 지금은 일반재산.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기부, 체납, 승여 그 자체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14회 때 경매 개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X로 출제됐어요. 중개상물이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상물입니다. 다만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다만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개상이 아닌 것 점유권, 질권, 법정재단권, 설정, 분묘기지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이런 게 있고요. 법정지상권은 X에 놓은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이다. 근데 시험에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중개상물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은 뭡니까?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른다는 임차권. 이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 이게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6년간 살 수 있죠. 청년들, 노인청, 뭐 이런 저소득층 이런 분 행복주택. 근데 행복주택 경쟁 치열하겠어요? 미달되겠어요? 경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행복주택 면적 좁은 게 많더라고요. 한참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할 때는 전부 다 늦어놔도 살라고만 하지 미달됐어요. 저도 아들이 지금 행복주택에 있는데 미달돼가지고 미달되니까 요건도 완화되더라고. 소득 같은 거 이런 거 좀 높아도 가능하더라고요. 행복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행복하냐 모르니까 아들이 엄청 행복하다 하더라고. 아버지 밑에 아니 잔소리 안 듣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러더라고. 자, 여기까지 공인 중개 대상물이었고요. 중개상물 어려웠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89페이지부터는 쉽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근데 빨리 넘어가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는 이제 논리적인 거 필요 없어요. 생각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아니라고. 좀 전에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법조문에 없는 거였는데 해석상 문제인데 이건 해석상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법이 사실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이 내용은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공법이 과목 특성이. 민법하고 비슷했잖아요. 좀 전에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시험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 거쳐도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을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 나왔습니다. 원래는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결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 거치면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X.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3년도 근무해야 돼. 근무하라고 명령이 나면. 보궐위원,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궐위원은 모두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딱 하나 예외. 대통령만 새로 임기 5년 시작되고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시도의사도 마찬가지죠. A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일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7일 전까지고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제척 사유는 뭐냐면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회의 참석 못하는 사유입니다. 회의 참석 못하는 것은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자, 빠져야 되는데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 빠지겠다. 내 아들이 안건 당사자로 와서 또 안면 받쳐서 회의에 공정한 회의가 안 되니까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회촉할 수 있습니다. 기피는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저 사람 빼주세요.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제척 기피 회피는 형사 사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난달 자료에는 없던 거죠. 위원회가 지금 5개, 실제 6개 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개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상가는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5개만 적어놨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했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 주택임대차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참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별로 좋지 않죠. 10명, 여기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짝수가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었을 경우 10명 중에서 10명 다 출석해가지고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야 100% 나오지만 민주주의는 뭘 해도 100%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짝수가 2개가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도 300명이잖아요. 짝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홀수가 돼야 되는데 특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인데 여기는 상가는 10명이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하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이 4가지 90페이지에 있는데 4가지를 심의하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자격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 문제 난이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경우 지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걸 올해 1월 1일부로 2배로 올렸잖아요. 개인 1억에서 2억, 법인 2억에서 4억으로 올렸죠. 응시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미성년자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제가 직접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지금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공인중개사 책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도관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뭘 돈을 입금시켜야 그리 반입이 된다더라고요. 그 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구치소는 재판 받기 전에 있잖아요. 그 구치소에서 뭔 공부하냐 물었더니만 2년 살 것 같다. 그래서 2년 안에 자격증 따려고 이러면서 공부한다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내보내줍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좀 편하죠. 구치소에서는 좀 불편하죠. 미결수가 있는 데가 구치소예요. 기결수가 있는 데가 교도소고요.
교도소는 가르칠 교자 도덕을 가르친다니까 좋다고요. 이제 그래 너무 좋다고 자꾸 교도소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밥값 내게 한다더라고. 이제 공짜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이거 월급은 또 교도소에서 일하면 월급도 받죠. 월급 받아가지고 한 푼도 밥값도 안 내고 그냥 있는 것 이제 밥값은 내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밥값 안 내면 월급 압류해가지고 월급을 안 주겠지. 뭐 월급 주는 게 있으니까 교도소는 일을 하니까 월급을 아마 떼고 주거나 이렇게 밥값 떼고. 밥값 얼마 안 받아요. 한 1,000원 이렇게 받고 월급도 적게 주고 그래요. 자,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 여기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 시험 못 본다고요?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만 또 연락 왔더라고. 인터넷에 나 작년에 부정행위 했는데 그럼 시험 못 봅니까? 못했는데 부정행위 해가지고 뭐 적발됐냐 물어보니까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했대. 그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약서, 각서 적어야 돼. 확인서 적으라고 하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럼 끝이라고요. 그 확인서 쓰면 부정행위 했다는 걸 시인하는 확인서 쓰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근데 뉴스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 했다고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수능은 부정행위 했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건 거의 적발되는 사례가 없어요. 자, 시험 방법입니다. 1,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1, 2차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시험은 선택형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동시에 시행할 때는 1,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거라고 객관식으로 내려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가미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객관식으로 다 보고 있어요. 만약 1, 2차를 분리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주택관리사, 행정사 다 주관식이에요. 2차는.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으로 못 보는 게 수험생을 위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채점을 못해서 못 보는 게 30만 명 그 채점 못하겠죠. 1년 걸리잖아요. 30만 명 주관식으로 내가지고 채점하려면. 옛날 사법고시 2차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 말 들어보니까 그냥 휙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간 건 다 떨어졌다. 많이 안 적어가지고 가까이 떨어진 건 한 번 더 보고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교수들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학생들 대학 채점한 거 보면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게 이거 잘했다 못했다 금방 느낌으로 와요. 검사할 수 있다고 다 읽어보고 그렇게 안 해도 안다고요. 다. 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단 1차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다. 근데 뭐 1차 합격했는지 불합격인지 모르면서 2차 시험을 보고 있죠. 그 1차 불합격했는데 2차 시험 봤으면 2차 시험은 채점한다 안 한다? 채점은 합니다. 무효니까 효력은 없어요. 산업인력공단 들어가면 몇 점 받았는지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너 몇 점 받았는데 떨어졌는데 물어보면 조용해라. 혼자 있고 싶다 하고 그냥 안 알려줘야 돼. 왜냐면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무조건 1차 떨어지더라도 2차는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 한번 경험을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시험을 15번 넘게 봤는데 2차 시험장 들어가면 1차 보고 거의 반 이상 집에 가고 없어요. 옆에 언니가 왜 갔냐 물어보니까 언니가 시험 잘 봤냐 묻길래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봤다 하면 재수 없다고 하니까 아니 못 봤는데 그냥 이렇게 사양지심이 있잖아요. 옛날 전통이. 그래서 못 봤는데 하니까 언니가 못 봤으면 가자고 2차 보면 뭐하냐고 끌고 가가지고 또 못 봤다 해놓고 아니 잘 봤는데 하고 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채점해보니까 75점 받았다. 1차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보시라고 시험. 자, 시험식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친 후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년 실시 안 해도 된다. 그 법이라는 게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개인한테만 책임을 다 지어놓고 국가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보든 100년 동안 시험을 안 보든 국가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3회 때 합격하신 분은 무조건 34회 봐야 됩니다. 군대 간다고 못 봤다. 해외여행 간다고 못 봤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못 봤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판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 간다고 사법고시에 대한 판례도 있다고.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보겠다. 안 된다고요. 무조건 다음 회입니다. 회. 출제위원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험 시행기관 이장이 위촉할 수 있고요. 임명. 공무원이면 임명, 대학 교수면 위촉이 되겠죠.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 교수한테. 자기 직원이면, 부하 직원이면 임명할 수 있겠죠. 명령. 시험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 이장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명단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위촉 금지입니다. 부정행위, 문제 유출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책에다가 출제위원 역임,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말 적어도 그 다음부터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저서에. 저는 제가 책 쓴 걸 잘 몰랐는데 그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니까 지금 작가더라고. 작가. 제가 쓴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개서 책도. 작가인 줄 저도 몰랐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생일까지 다 나와가지고 좀 생일만 제발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생일 날짜까지 다 나오니까. 자,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지금 2월 말 지났잖아요. 계략적 사항 공고됐어요. 이미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시험 보는 게 4월 25일 날 봤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월 달에 보죠. 옛날엔 4월 달에 봤다, 5월 달에 봤다, 막 지 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가 뭐 언제 공부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감을 잡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언제 시험 본다는 거 계략적 사항을 미리 말해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체적 사항은 90일 전까지. 이번에 시험 뭐 7월 26일인가 확정 공고한다고 벌써 계략적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90일 전까지니까 10월 달에 보니까 최소한 3개월 전에는 확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90일. 90일이라는 숫자 오로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90일. 우리 암기 프린터는 38번에 맨 밑에 90일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돌려줍니다. 과오납하면 돌려줍니다. 잘못해가지고 2번 내면 1번 낸 거 돌려줍니다.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면 돌려줍니다. 아직까지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그 수능시험 이런 거는 2세트 만든답니다. 2세트를. 출제위원이 무려 500명이래. 수능 같은 경우는. 만약 지진 나가지고 못 보면 뭐 또 누가 부정행위가 못 보고 이러면 다른 시험 문제까지 또 본다고요. 며칠 있다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2세트 안 맞는데 그냥 하나만 만든대요. 이거는 뭐 시험 못 봤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같은 거는 우리나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죠. 수능은 일생일대. 이번에 보니까 이화에 대해서 그 만약 시험 등록하는 날짜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직원이. 며칠 뒤에 하면 된다는데 월요일 날 마감인데 뭐 한 목요일 날 마감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등록 안 해가지고 입학 취소됐어요. 그 소송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험생? 승소도 못하고 구제도 못 받는다고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직원이 실수, 직원이 말 잘못했다는 걸 입증해도. 왜냐하면 모든 건 홈페이지라든지 공식적인 문서 이런 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전화하다 보면 뭐 법률구조원 다니는 데 전화하면 이거는 개인 의견이므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거 뭐 이게 뭐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 꼭 해요. 그 개인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뭐 꼭 그 대학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공고돼 있고 또 공식 문서로 다 통보했고 그 우편으로 다 통보 내용 증명으로 다 통보했고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실수를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지금 8월 초에 원서 접수 받는데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날짜 제가 며칠인지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8월 뭐 1일부터 8월 5일까지 원서 접수 받았으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옛날에는 10일간 접수 받았는데 요즘은 5일밖에 접수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빈자리 접수를 받아요.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 왜냐하면 이렇게 환불받아 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환불받아 간 사람 추가 접수를 또 받는다고 나중에. 근데 추가 접수는 제주도에서 환불받아 갔으면 제주도 가서 시험 봐야 돼. 이천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 빈자리 있는 데 가서 시험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학원에서도 저 시험 가서 시험 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시험시에 가서 빈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서 접수 시작하면 땡 하면 그날 바로 9시부터 접수하는데 뭐 PC방에 가서 접수하고 이렇게 해요. 빨리 하려고. 왜냐면 가까운데 학원에 다 끝나버리면 접수 못하니까. 여주 가서 보는 분도 있고 광주 가서 보는 분도 있고 뭐 원주 가서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빨리 그 첫날 바로 접수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학교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또 민원을 자꾸 넣으면 산업인력공단에 자꾸 넣으면 또 학교 하나 더 해주는 수도 있어요. 시험 볼 건데 자리가 없어 못 보겠다. 많으면 민원이 많으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게 지금 그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라고 있어요. 시민보 기자 KBS. 옛날 KBS 기자는 지금은 뉴스타파인데 그 시민보 기자는 제가 인터뷰 이거 했었어요. 산업인력공단은 50억을 이걸 환불을 안 해준 돈이 50억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게 인터뷰가 저는 그냥 바로 하는 건 줄 알았더만 다 미리 짜고 하더라고. 그게 시나리오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예상하고 저보고 너무 억울하다. 시험 못 보러 갔는데 한 푼도 안 돌려주고 너무 억울하다. 이걸 인터뷰하라는데 그게 뜨듬뜨듬하고 리얼하게 안 돼가지고 제가 짤레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려니까 되나. 지금 뭐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렇게 하라는데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게 인터뷰가 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환불해 줍니다. 옛날에 환불하는 거 없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지금 환불해 주는 게 있다. 합격자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고요. 2차도 원칙 절대평가.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하거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올해는 1, 2차 모두 원칙적으로 시험 보니까 절대평가입니다. 60점만 받으면 된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과목별로 모르는 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학개론에 계산하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포기해도 됩니다. 그거 집착해봐야. 지금 학개론 계산하는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수학적 기초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불가능해요. 저도 계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계산하는 문제가 중개 실무에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땅이 5천만 원 하는 땅이 있는데 5천만 원 하는 땅이 있는데 1년에 10%씩 오르는데 2년 후에 이 땅값은 얼마가 될 건가? 이게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future value, present value 이런 거 학계로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계산할 줄 모르고 저는 뭐 공식도 안 외웠고요. 그냥 1년에 그럼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 5천만 원인데 이게 1년에 10%씩 오른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올랐네. 그럼 5,500만 원이고 또 여기서 10% 오르면 550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10% 오르면. 그러니까 6,050만 원 이게 답이더라고요. 미래가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파트는 포기하시라고.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뭐 특별히 모르게 어려운 파트 없어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학개론 말고는 특별히 학개론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파트는 없기는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숫자는 사실 암기해야 돼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1개월, 30일, 2개월, 60일 다 정리해놨습니다. 시험에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되는데 2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한 3번 출제됐습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조원 할 때 자격증 따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다시 고용 신고하라고 연락 왔다고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다 확인 가능해요.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게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54번.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았으면 경기도지사한테 재발급 받아야 되죠. 54번 맞아요? 제가 좀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한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아놓고 서울시장한테 서울서 중개받아가 분실하고 서울시장한테 달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난 준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학교 가면 공짜로 자격증 주는데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 절대 양도대여하면 안 됩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또는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을 취소해야 되며 양도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양수 대여받는 것도 마찬가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빌린 사람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빌린 사람은 자기 거 없잖아요. 없어서 빌렸으니까 자기 취소는 안 되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자기 취소되고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판례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거. 대표, 회장, 사장,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사용하면 안 된다.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뉴스가 신문사 방송국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입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게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니까.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나오고요. 공인중개사제도 한 문제입니다. 목적은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습니다. 목적, 우리 암기 프린트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는 절차고요. 그리고 개업이나 취직 못하는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중개사무소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법인 겸업,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인장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자, 오늘 문제 쉬었다가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